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이긴 전쟁입니다.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 벌어질 것 같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겠죠. 자, 교수님, 지난주에 이제 세계 경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미국 대선,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결정됐죠. 예. 이제 내년 1월인가 2월부터 이제 집권을 시작할 텐데, 이제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됐는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굉장히 끼칠 거란 말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늘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면 끝난다.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긴 말 안 드려도 많이 보도가 됐듯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고, 승리가 아니더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었고, 해리스 후보도 그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널리 보도가 되었듯이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적으로 평화 협상을 강제해서라도 진행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단번에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해왔고요. 이런 것이 영향이 미치지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히 초조해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야말로 해리스 후보에게 올인을 했고, 아, 진짜요? 네, 트럼프와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지난번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젤렌스키와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만났는데 상당히 좀 얼음장처럼 분위기가 아주 서먹서먹하고 찬바람이 생생 부는 분위기였거든요. 반면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좀 느긋해한다고 할까요? 하면서 지금 어떤 상당히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최근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지금은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아들 하나가 자기 SNS에 올렸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젤렌스키가 용돈을 타먹던 날은 이제 37일인가 남았다? 이렇게 약간 조롱조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표현이 얼라운스라고 했나요? 용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에게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용돈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꼬박꼬박 그러니까 용돈이란 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공으로 얻는 돈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의사가 드러나 있는 거죠. 판단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38일인가 7일 남았다는 것은 그 뒤에는 이제 끊겠다는 얘기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겠죠. 근데 어젠가 오늘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러시아의 모스크바라도 이런 데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데들을 어느 정도로 공격한 건가요? 저도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왔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 기사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제 판단에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앉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휴전 내지 종전을 이끌어내려고 할 텐데,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고 했을 때 협상 테이블에서 엄청나게 또 거기서 기싸움을 할 것이고, 자기 패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협상이 벌어질 때는 그 직전에 항상 전투가 더 격화되기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뺏고 전황을 유리하게 가져와야지 협상에서 자기 말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싸움터에서는 싸움의 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협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전에 바짝 전황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들어온 공격을 대규모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쭉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벌써 11월, 2024년 지금 11월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올해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전쟁이 시작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3년째에 접어들고 있죠.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이긴 전쟁입니다. 근데 이긴 전쟁이라고 제가 과거형을 썼는데요. 이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긴 전쟁이다. 하지만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전쟁에서도 6.25 전쟁에서도 사실은 그 어느 측이 승리를 할 수 없고 이것이 일종의 무승부로 끝났다는 사실은 1950년 12월, 1951년 1월에 아직 결판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1953년 7월에 가서야지 전쟁이 끝나면서 2년 넘게 그 전쟁이 지속됐는데 그런 것처럼 승패는 결정되거나 아니면은 그 무승부로 끝났다는 것이 자명한데도 그 뒤에 있을 그 전후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미 지난 2023년인가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개시했는데 그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목전 힘제까지 짜내서 러시아를 압박했는데 그 압박이 공격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고 당시 러시아는 점령지를 지켜냈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남쪽 헤르손 지역에서만 상실을 하고 대부분의 그 점령지를 지켜냈고 우크라이나가 전목전 힘까지 짜냈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모든 병력과 전력을 거의 소모해서 바닥이 난 상태였고 그 뒤로 러시아가 차근차근 점령지를 넓혀오면서 서쪽으로 서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반격을 해서 전황을 되돌리라고 하는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상태고 기존의 그 방어선을 지키는 데 급급한 상태가 됐었죠. 근데 지난 그 7월인가요? 8월인가요? 몇 달 전에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의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적으로 그 공격하면서 그쪽에서 상당히 전가를 올렸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쿠르스크에 치고 들어간 것 자체가 돈바스 전선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역전해 보려고 하는 새로운 어떤 뭐랄까 돌파구로 그런 그 공격을 했던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돈바스 전선에서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바스 전선의 방어에 썼어야 될 최정예 병력을 쿠르스크로 돌린 셈인데 쿠르스크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돈바스의 방어 진지가 약해지면서 계속 러시아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 돈바스 전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기서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는 전략 요충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데, 이곳이 이 동부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진지의 모든 그 병력과 물자를 나눠주는 그 하나의 그 요충지, 그러니까 허브가 되고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뺏기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급속도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포크로우스크 한 10km 지점까지 러시아군이 진격을 했던 것이 한 2달 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진격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도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그 나머지 몇 킬로미터를 전진하지 못하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 전황도를 잘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만약에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면 러시아군이 지금 쐐기 모양으로 전진을 하다가요. 지금 그 전진이 멈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들어가서 점령하면 좋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러시아군의 소모도 아니면 피해도 클 것이거든요. 그 소모를 피하고 병력의 그 사상자 수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전선을 펴가지고 포위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그 전술을 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달리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가진 그 지식을 총동원하면 결국은 러시아는 상당히 느긋하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상자 수를 줄이는 어떤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점령지를 넓혀가고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는 전략 요충지를 결국은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전황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하고요. 또 하나 이 전쟁을 수행하는 역량 면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그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그 병력을
충원하는 그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제가 무지막지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다 동원한 셈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러시아의 그 소모전에 그 휘말려서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모습을 그 이미지로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으로 보면 대개 40대, 50대의 중년들이 병사로 지금 그 방어를 맡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력이 그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 병력 소스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초기와라 달리 우크라이나의 그 애국적인 열기가 많이 사그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원하는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원자 수가 격감을 했고요. 하지만은 그 전선에서 병력이 필요하니까 길 가다가 그러니까 그 징병관이라고 하죠. 징병관이 그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총 들고 싸울 만한 연령대의 뭐 젊은 아니면 중년 초기의 어떤 그런 남성들을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그 영상 봤어요. 예, 끌고 가는 겁니다. 클럽이나 예, 뭐 술집 같은 데서 있는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그 영어로는 프레스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레스갱이라는 것은 전선에 갈 의사가 없는 남성을 강제로 징집해서 군대에 끌고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요즘 그 빈도수 그리고 강도가 상당히 세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병력 충원풀이 바닥을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폭력을 써서라도 국가 공권력이 아주 그 강제력을 눈에 보이게 행사해서라도 이 모자란 병력들을 보충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몸부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인력 구조에 아주 결정적인 지금 하중이 걸리면서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거 강제적인 징병에 대한 반발은 없는지랑 반대로 또 러시아도 그럼 당연히 이런 징병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 않나요? 일단 우크라이나 말씀드리자면요. 전쟁 초기 2022년 2월에는 당연히 그 국토가 침공당했다고 하는 위기의식 그리고 애국심이 발동을 하면서 뭐 너도나도 자원 입대하거나 아니면 전 국민 사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고 젤렌스키 행정부를 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벌써 전쟁이 뭐 3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너무너무도 많은 인명 피해를 받고 고통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충분히 예상할 수는 바지만 이 전황이 유리하면 설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전쟁이 누가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국제 정세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사기가 많이 죽은 게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널리 그 보도가 안 되는 사실인데 우크라이나가 부정부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런 고통 분담이 골고루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런 고통을 분담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돈 없는 가난한 청년들은 그 징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돈 많은 권력 있는 자제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징집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내가 왜 총 들고 싸워야 되지 하는 이런 염전 분위기가 퍼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 그 국제 사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이제 서방일 텐데 엄청난 액수의 그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들이 그 솔솔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방과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무기로 바뀌어서 전선에 보급돼야 되는데 중간에 새가지고 포탄 100발을 지원하면 그중에 60발, 70발이 증발해 버려가지고 전선에는 훨씬 적은 수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또 하나 전황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승산이 보이면 승리가 눈앞에 있으면은 사실은 또 이런 부정부패도 가라앉아 있든지 아니면 정도가 덜할 텐데 조금 세게 말하면 망조가 든 나라에서는 부정부패가
아주 그 극성을 부리기 마련인데 불행하게도 불운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네. 우크라이나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그럼 러시아는 어떤가? 그러니까요. 러시아도 전쟁하니까 당연히 고통스럽고 할 텐데 일단 전쟁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의 경제가 제재를 잘 견뎌내고 있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떻게 말하면 물론 이제 거품이 끼어 있겠지만 호황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그 서방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나라 국간이 지금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력을 충원할 때 강제 징집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 1년 반 전인가요? 30만 명 추가 동원령을 내려서 그때 병력을 보충한 이후에는 추가 그 동원령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전선에서 계속 그 병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전투병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러시아는 꼰트라니끼라고 하는데 이거 계약병입니다. 계약병. 그러니까 이 강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군복을 입고 전선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보수라든지 위험수당이라든지 네. 이런 걸 주는데요. 이게 상당히 그 러시아의 젊은이, 특히 이 변방 지역의 경제 수준이 중앙보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떨어지는 이 변방 지역의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매혹적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을 보고 지원해서 군복 입고 싸우는 러시아의 병사, 그러니까 즉 그 계약병을 확보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황의 차이 그리고 네. 병력 보충 구조의 차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다. 조금 더 그 세게 말하면 이미 러시아가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그러니까 전선에서 총성이 멈추고 두 나라가 전시 상황을 끝내고 평시로 돌아가는 그 과정은 상당히 그 길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쟁은 러시아가 이겼다. 하지만 전투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제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강제징병 간다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네. 근데 러시아도 그렇게 병력이 충분히 충원되고 하면, 예. 사실 북한군을 파병을 받을 필요가 없을 예, 텐데, 예, 예. 러시아도 뭔가 절박하고 모자라고 이게 충분한 지원이 안 되니까, 북한군이 한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러시아가 북한에게 파병 요청한 이유랑, 또 북한은 파병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각자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사실은 정말로 이런 그 쟁점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해답을 얻어야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좀 비겁한 변명인지 모르지만 일단 저도 판단을 그러니까 단정해서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보가 상당히 그 단편적으로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이렇다라고 딱 단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전반적인 전황이야. 예를 들어서 러시아 측 보도, 우크라이나 측 보도, 아니면 서방 언론의 보도, 서방 언론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알자지라, 그러니까 중동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측의 언론을 보완해서 하면은 이게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그 북한의 파병 뭐 이런 쟁점에 관해서는 정보의 소스가 일단 그 우크라이나 측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측의 보도일 텐데 일단 우크라이나 측의 보도는 아무래도 프로파간다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상태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거짓과 참을 섞어서 보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걸러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보원, 그러니까 소스에서도 참으로 그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그 주로 국정원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정말 그 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정보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그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스스로 밝히기보다는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처를 통해서 그쪽에 제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인데 이 국정원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거, 이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이고, 이 소스가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라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 이제 보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서방 언론이나 미국 언론들도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정보 분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아주 최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편적인 일부의 보도를 가지고 저도 이제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께서 추정.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제가 이런 정보에 관한 판단을 할 때는 이런 측면과 저런 측면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보충 설명 정도를 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황이 상당히 유리한데, 그리고 병력 충원에서도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아닌데 왜 북한이 인력 지원을 받는가 했을 때 제가 볼 때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고 제 추정인데 러시아로서는 병력이 부족해서 북한의 도움을 받는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병력을 아니면 인력을 보낼 테니 받아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했고, 그런 요청을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포석을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급박하고 어떤 허둥대다가 쉽게 말해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으로 북한에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세 판단을 한 북한이 러시아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테니, 아니면은 우리가 인력을 제공할 테니 활용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숫자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000명에서 12,000명.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많이 하고 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총알바지다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달러 벌이 하러 간 거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할 때 실제 활용의 목적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는데요. 어떤 보도에서는 파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보도에서는 파병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병은 병력을 보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파견한다는 얘기인데, 병력은 당연히 군인일 것이고요. 군인이라고 하면 전투병력 내지는 어떤 보조병력인데 군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나라 보도에서 북한의 무슨 부대죠? 하여튼간 이 특수부대가 폭풍군단인가? 폭풍부대인가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어떤 포스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나오면서 이 부대가 파견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파병이 맞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파병이라고 하는 확실한 용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일부 보도 내지는 대부분의 서방발, 미국발 보도에서는 파병이란 표현은 많이 자제를 하고요. 그냥 인력 파견, 그러니까 인력을 몇 명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보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투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군속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은 노무부대, 아니면은 그야말로 노동력을 보낸다는 차원. 지원부대. 지원부대 내지는 군 병력을 보조하는 노무자로서 북한 인력이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에 벌목장이 있을 때 벌목장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가서 벌목 노동자로 일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정보랑 놓고만 보자면 이것이 파병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노동력을 파견한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그 소스에서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봐라. 정규군이 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파병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파병이라고 가정을 하고 군인을 보냈는데 또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최정예, 북한이 보낼 수 있는 최적의 병력을 보냈다 하면서 폭풍부대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소스에서는 어떤 보도에서는 총알바지에 불과하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모순이죠. 최정예 부대인데 어떻게 총알바지를 그렇죠. 할 수 있을까? 이게 정확하게 뭐가 안 나오니까 다 양쪽 의견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알바지로 보냈다 뭐 이런 식의 그 보도가 한 가지 가능성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놓고 좀 차분하게 더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북한군에서 이제 보낸 거니까 뭘 기대하고 보냈을까요? 뭐 무기나 뭐 기술이나 뭐 그것도 사실 뭐 제가 그 최고급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만 해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북한 체제의 어떤 절박함과 어떤 뭐랄까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 노하우를 보여주는 것인데 북한이 워낙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지극히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나름대로는 국제정세의 어떤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북한도 당연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미국의 그 정책이란 것이 결국은 요번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뭐 북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는가 보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생각 밖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 밖으로 좀 단기간 내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황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 북한으로서는 그 러시아가 우세한 그 러시아가 승리해가는 전쟁에서 이 전쟁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최대한 뭐랄까요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바로 지금이 들어갈 때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파병을 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금방이라도 협상이 벌어질 상황인 것이고 이때 조금 더 늦게 들어갔으면 막 북한이 늦게 이 판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못 받아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지나보니 좋은 포인트에서 치고 들어가서 자기의 존재감도 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값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자칫 잘못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속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북한의 어떤 그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흐릿해지면서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파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북한 인력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파견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초점,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관심이 이쪽에 쏠린다는 것을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남는 장사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럼 북한군 파병으로 이 전쟁의 양상이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그 판단을 해보건대는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전황에서 조금 더 무게를 보탤 수 있을 텐데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달리 말하면 북한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그 향방이 결정되지 않는 아주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병력을 보내서 결정적으로 이 전세가 바뀌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이 기울었는데 거기에 약간의 무게를 더해서 또 기울기를 더 이제 크게 만드는 이런 효과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북한 파병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 그리고 중국 이런 국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건 다 그러니까 미국, 서방, 중국이 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인 듯 하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확답을 하지 않는 친구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병력이 실제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가, 교전 지역에 들어갔는가 했을 때,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소스에 따르면 이렇게 꼭 말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중에 자기들의 어떤 선언이 현실과 달랐을 때, 우리가 받은 소스가 잘못되었다면서 발을 뺄 수 있는 네.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뜨뜻미지근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 병력이 파견되었다면 상당히 그 불리한 내지는 국제 정세에 해로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입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의 민심은 뭐 숨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북한에서. 예, 어떤 소스에 따르면은 뭐 숨긴다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우리 그 알토란 같은 젊은이들을 저 사지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불만이 고조된다는 어떤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 베트남에 파병을 했을 때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대개는 우리가 큰일 한다. 아니면 또 거기서 그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정말로 크다라고 하면서 환영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텐데요. 뭐 그런 사정을 한번 또 유출해 본다든지 했을 때 또 하나가 북한이 그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그 경제가 쪼그라들고 위험한, 그러니까 위기 상황일 텐데 거기서 러시아의 인력 지원 내지 병력을 파견해서 받는 돈이 러시아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라도 북한에게는 아주 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따지면 굳이 북한이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반 국민들도 그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좀 얼마나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시베리아 벌목 그 노동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시베리아의 벌목장에 노동 인력으로 활용된다고 했는데요. 이 시베리아 벌목 노동이 북한 사회에서 엄청나게 인기 직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북한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목돈을 한꺼번에 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베리아 벌목 노동자의 그 경쟁률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론 벌목 현장보다야 훨씬 그 병력 파견이 어렵고 힘들고 좀 위험한 것이겠지만 또 그만큼 금전적으로 받는 보수 어떤 이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보는 상황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그렇게까지 뭐 정권의 안위가 흔들릴 만큼 어떤 해로운 것으로 다가갈까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